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제가 올해 내로 시황일주를 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2개 나가겠습니다. 지난 32주차 이야기에서 한번 이어가 보죠. 32주차 영상을 요약하면 코스피 2300대에서 만약 여러분이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개별 종목이 있다면 지금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좋은 시점이다. 다만 2200에서 2250 사이가 매우 중요한 지지이고, 여기에 개인 투자자 신용 거래 측면에서도 이제 중요한 포지션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아래로 좀 멀리 튈 수 있고, 그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좋은 매수 찬스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FOMC가 열리죠.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여기 이제 2300 요 언저리에서 이제 시황 1주 18주차 때 언급드렸던 숏 포지션, 코스피 풋옵션들은 상당히 많이 청산했습니다. 이제 옵션 트레이딩은 상당히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먼 월물의 풋옵션들만 조금 남겨두고, 이제 초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콜옵션들 조금 매수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대폭 늘렸고요. 그래서 현금 좀 많이 들고 이제 슬슬 제가 관심 있는 기업들 간단히 가치 평가해보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포지션 이야기나 막 코스피 2200에서 2250 라인처럼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비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최근에 월가제가 뭐 코스피 2000 위에서 숏했던 것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베팅한 것도 그렇고, 뭐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뭐 골드, 롱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월가제 요새 좀 잘 맞추는데, 뭐 그런 생각에 나이브하게 32주차 영상 보고 또 그걸 철석같이 믿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의 지금으로부터 1년 후 계좌는 더 줄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확률적 사고의 부재, 그리고 투자 철학의 부재. 이제 40주간의 시황일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월가제 시즌2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동안 프로젝트 밸리 참가자분들에게 올인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 경제사 훈련 과정도 제작하고, 이제 밸리아이 내부에서 라이브나 다른 컨텐츠 진행 등을 좀 하다가 이제 여유가 다시 생기면은 시즌3로 돌아올 텐데요. 이제 물론 다른 그 유튜브 출연진들은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실 텐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을 잠시 이제 못 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 월가제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만은 꼭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뭐 유튜브든 증권사 애널리스트든 경제방송이든 혹은 뭐 지인 중에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소스든 간에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 철학, 두 번째는 확률적 사고. 먼저 투자 철학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시장의 실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10만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을 7만원의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누군가는 10만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을 7만원의 헐값에 파는 실수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투자 철학은 그러한 실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투자 전략은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철학과 거기서 파생된 투자 전략은 여러분이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프로세싱해서 매매 의사 결정이란 아웃풋으로,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을 내놓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철학이 정립되어 있는 가치 투자자라면 똑같은 시황일주 32주차 영상을 보고서 현금 보유 비중을 많이 가져가되 그런 시장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적정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들이 있으면은 분할 매수를 이미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고서 이후에 추이를 보고 추가 매수 준비를 하겠죠. 투자 철학이 정립되어 있는 선물 트레이더라면 32주차에서 말씀드린 그런 2200, 2250 구간이 강력한 지지인지를 검토해 본 뒤에 본인의 스타일이 뭐 추세 추종이냐 평균 획이냐 아니면은 어떤 상품을 매매하느냐, 그리고 사실 선물 트레이더도 뭐 수십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뭉뚱그리긴 힘들지만, 어쨌든 그 어떤 종류의 트레이더를 할지라도 적어도 확률과 손익비를 따져보고 숏이든 롱이든 진입을 할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매매를 안 하기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실전에서는 종류도 다양하고 훨씬 더 엄밀해야겠지만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2200, 2250은 강력한 지지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이 트레이더가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지지가 뚫릴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뚫리지 않고 이 지지 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겠죠. 왜냐하면 강력한 지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락할 가능성, 뚫을 가능성이 30%, 그 다음 반등할 가능성이 70%라 해보겠습니다. 근데 손익비를 따졌을 때는 현재 뭐 매크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또 지지를 뚫고 폭락하는 폭이 지지를 밟고 반등하는 폭보다는 더 크고 빠를 거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옵션 시장에서 volatility smirk라고 하는
제가 오늘 사실 다루려고 했던 개념이랑도 이제 연관되어서 이제 옵션 시장에서 관찰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간단한 예시를 드는 거니까 숏해서 폭락하면 기대 수익률이 14%, 롱해서 반등하면 기대 수익률이 5%라고 이제 이 트레이더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기대값은 뚫을 확률 곱하기 기대 수익률 더하기 이제 반등할 확률 곱하기 이제 숏했을 때는 요 반등한 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기대 수익률이 0.7%죠. 롱 했을 때는 요 반대로 마이너스 0.7%가 되니까 롱보다는 숏이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할 텐데 이런 숫자는 엄밀하지 않은 그런 예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폭락 가능성이라든지 반등 가능성을 추정하는 부분과 본인의 익절과 손절 설정에 있어서 손익비를 더 엄밀하게 맞추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식의 방향성 트레이딩, 그러니까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것을 맞추는 것은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고요. 저는 이제 출신이 옵션 트레이더 출신이라서 기본적으로 오른다 내린다에 베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합해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대한 제 이익 익스포저를 높이고 확률이 낮은 구간에 대한 손실 익스포저를 낮추는 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을 이제 즐겨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밸리 참가자분들은 글로벌 매크로 훈련 과정 12회차에서 3강에 보시면 이제 옵션을 통해서 시장의 확률을 읽는 방법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들으시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근데 물론 옵션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옵션 매매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박 겉핥기식 지식으로 매매하다간 패가 망신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경제나 주식이나 시황에 대한 정보나 논리를 들었을 때 1차적으로는 그 분석에 대한 논리를 스스로 가늠하고 판단하고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하고요. 2차적으로는 그 논리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투자 철학을 확립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어떤 투자 의사결정으로 변환이 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전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착각이 잘 맞추는 전문가를 찾으면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착각이 극단적으로 가면 리딩방 같은 데서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서도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에 따라 그 대응 방식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투자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양질의 정보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더라도 결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제가 아마 시황일주에서 이제 버핏이 리딩방을 운영해도 가입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요지랑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개념은 시간 지평입니다. 여러분이 습득하는 정보와 그것을 분석하고 매매하는 시간 지평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으면 많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2주차에서 코스피 2200이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다. 여기 뚫리면 급락하면서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 지평이죠. 똑같은 정보에 대해서 시간 지평을 얼마나 단기로 잡는지 얼마나 장기로 잡는지에 따라 해석이 전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장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잘 때 이제 파월의 FOMC가 나오겠죠. 지금 시간이 오후 9시 반이니까 대여섯 시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2200이 중요한 지지선이고 여기서 내리면은 좋은 매수 찬스가 온다 했을 때 오늘 새벽에 당장 파월 FOMC 연설과 함께 뚫려서 폭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 지평이 당장 오늘 내일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코스피도 보시면 수급상으로 하락장이 너무 오래 이어졌고 파월은 또 이미 얼마 전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FOMC는 좀 예정된 약한 악재일 거라 판단되고, 그럼 기술적 반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초단기적인 뷰는 초고빈도 매매 퀀트 트레이더들 아니면 거의 저는 동전 던지기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초단기적인 예측은 거의 무의미한 노이즈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5개월 동안 가지고 있던 풋옵션들을 많이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32주차에 언급했던 대로 이제 이쪽에 뚫려서 좀 멀리 가게 되면 매수 찬스니까 그 매수 찬스를 기다리면서 가치 평가도 해보고 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르면은 저는 위에서 다시 좀 풋옵션 사고 또 숏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다시 뚫릴 때까지. 그런데 어쨌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중기적으로, 완전 중기는 아니고 중단기적 한 3개월 정도로 바라본다면 3개월 내에는 코스피가 2200 라인을 뚫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3, 4개월? 제가 이제 30주차인가 31주차 때 영래포 시장의 그런 유동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4개월 내로 뭔가 터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3개월, 4개월을 바라본다면 뚫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아마 12월 FOMC가 분기점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요. 그럼 또 1년, 3년, 10년을 바라보면 또 어떨까요? 가치 투자자의 시간 지평에서 시황을 바라보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개인의 신용거래 그 표에 대한 해석도 시간 지평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이자율을 버티는 게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릴 때의 시간 지평은 조금 중장기적인 시간 지평이겠죠. 왜냐하면 이자라는 게 1년에 걸쳐서 이제 적용이 되고 하루 단위로 쪼개면 뭐 5%든 9%든 체감이 이제 0. 몇 %니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신용미수 거래가치 리스크를 엄청 짊어지는 타입의 투자자들이 과연 단기적으로 5%인지 9%인지 그걸 신경을 쓸까요? 오히려 완전 시간 지평을 초단기적으로 짧게 해석하면 최근에 그렇게 빠진 신용거래 자금만큼 다시 신용거래를 틀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좀 고여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죠. 물론 피크 때 뭐 25조 대비해서 이제 8조의 여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 절반이나 뭐 반의 반 정도는 단기 신용 여력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고, 그럼 오늘 새벽에 FOMC가 그냥 예상된 약한 악재로 끝나게 된다면 내일 코스피는 갭 상승으로 출발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이 정보를 해석하면 9% 이자율이라는 요소가 중첩되면서 점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장기 추세에서는 하방 압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시간 지평에 대한 개념은 정보를 해석하고 내 투자에 반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시간 지평에 대한 관점도 투자 철학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정립을 하나씩 해야 투자자로서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40주간의 시황일주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루하루의 그런 당면한 시황 이야기보다는 시청자분들의 본질적인 투자 실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막 들으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지수 추종해야겠다 하는 패배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지난번 시황일주에서 제가 이제 투자 철학 없이 무지성으로 지수 추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댓글에서도 궁금해 하셔서 지수 추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할 게 많긴 합니다. 왜 투자 철학 없는 지수 추종은 안 되는지, 또 지수 추종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좀 상반되어 보이는 태도를 많이 취해왔는데요. 주가 지수가 수십 년간 우상향하지 않는 일본과 이탈리아 같은 케이스도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공부하지 않을 거면 뭐 적립식 지수 추종 해라고 이제 지수 추종을 권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황일주 마감하기 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 이야기를 너무 못했는데, 만약에 올해 내로 코스피 폭락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한국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가치 평가해보면서 추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좀 무섭긴 합니다. 하도 헬조선 박스피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가 미국 주식에는 뭐 가치 평가도 많이 해서 투자도 하고 했지만 한국 주식은 그렇게 많이 해본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밀려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 투자 철학 이야기하면서 확률의 중첩 이야기도 했었어야 했고, 또 매크로 뷰가 투자에 효용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뤄야 했고, 또 변동성 이제 스마일은 아니고 변동성 썩소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못했는데 양해를 구하고 또 얼른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밤 9시 50분 10시인데 이거 편집해서 또 올리고 이제 내일 출근하려면 시간이 또 촉박해져 가지고 어쨌든 시황일주 40주간 그 시황일주 다 끝나기 전에는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